네, 안녕하세요. 네네. 방금 전에 이어서. 네, 방금 전에 이어서 뭐 촬영을 진행하는 건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네네. 최근에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문과 달리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잖아요. 이전에는 연준이 좀 강하게 발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연준이 매파적으로 네네네.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만 딱 튀었는지 좀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대급으로 역전돼 있던 게, 그러니까 2년물보다 10년물이 훨씬 더 낮게 주고 있었죠. 네네. 근데 어제 그제 해가지고 이렇게 역대급으로 뭐 거의 한 110bp 이렇게 역전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제 큰 폭으로 지금 스티프닝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많이 올랐죠. 제가 말한 현상, 그렇죠, 그렇죠. 계속 얘기해왔던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던.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있어야만 시장의 버블은 꺼질 거고 그로 인해서 꺼질 거다. 그래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리세션을 베팅한다고 장기채를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잘못된 선택이다. 그거 오히려 두 번 깨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장기채에 베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5% 6%인데도 3% 주는 장기채를 막 사는, 리세션을 예상하고 전형적인 리세션을 예상하고 장기채를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금융시장이 지금 고평가된 그쵸, 그쵸. 그 나스닥이나 이런 미국 주식의 밸류를 멀티플을 유지시켜줬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 조만간 이렇게 역전된 게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거다. 역전된 금리 커브가 10년물이 오르면서 10년물이 그러니까 단기보다 예. 멀리 있는 쪽이 더 올라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풀리면서 결국에 장기 쪽 시장금리 상승이 문제지, 네네. 전형적인 물가까지 같이 하락하고 막 디플레이션적인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을 우려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리세션이 걱정된다고 10년물을 사는 행위는 10년물이나 장기물을 사는 행위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물가가 하락하고 떨어질 거다. 유동성이 막 부족해서 막 모든 게 다 크래시하고 막 이럴 거다. 그게 되려면 먼저 장기금리가 상승을 해. 그게 먼저 선행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건데, 이제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분들 중에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워낙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10년물 금리가 다시 4%에 가깝게 됐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작년 10월이 꽤 지금도 봤을 때는 저점이었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단기 쪽 금리에 대한 컨트롤을 연준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막 하면 1년물이든 2년물은 만기가 짧으니까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막 지금 작년 10월에 비해 지금이 훨씬 더 높죠. 작년 10월에 몇 프로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꽤 많이 높죠 지금이. 훨씬 높고 지금이 기준금리 단기 쪽 금리는 제일 높은데, 생각해보시면 작년 10월에 그 막 그럴 때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4.4였나요? 막 이랬어요. 근데 반대로 어제 그제 최근 크게 올라가지고 이제 4% 가까이 다시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특히 한국에서 매크로 본다고 하는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꾸 기준금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장단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 그게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한 감이 없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성격상 뭐 아무튼 근데 아무튼 요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장기금리는 기본적으로 단기랑 장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작년 10월에 비해서. 단기는 계속 올라가도 특히 성장주처럼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 10년물 금리나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자산들은 오히려 그 자산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었다고요. 작년 10월에 비해서. 왜냐면 10년물 금리는 많이 하락을 했었으니까 4.5 막 이렇게까지 갔던 게 3% 뭐 중반 뭐 이렇게 중반보다도 아래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죠? 거의 100bp 아래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그런 그 전형적인 리세션을 외치는 전문가들이 또 장기채를 사라 그러니까 또 건들락 같은 양반들도 그런 분들도 엄청난 구르고 대단한 분인데 자꾸 유동성이 없어서 모든 게 부러지는 막 그런, 그게 나타나려면 먼저 장기금리가 올라줘야 돼.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얘기라.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정도로는 오르고 나서는 그게 가능한.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번 시장이 얼마나 재밌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너무 40년 만에 없던 거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장기금리는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인 성장주나 한국의 부동산 같이 주식의 듀레이션이 길고 멀티플이 아주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들의 우호적인 환경이었는데 최근 며칠 연준이 아무리 블러핑을 한다고 해봤자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3%에서도 심지어 꽤 지난번 나갔을 때도 그렇고 프루팅에서는 아주 과거부터 얘기했던 건데 작년은 아무튼 0%에서 5%까지 뭐 4점 몇 프로까지 갔다 뭐 3%까지 갔다 그러면 뭐 5%까지 가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튼 원래 기존에서 퍼센티지로 치면 뭐 한 5배, 4배, 5배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만큼 충분히 CPI를 상회한 만큼 충분히 높게까지는 안 했으나 상승 폭 자체는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는 제가 장단기 금리 커브가 역전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적인 환경이 올 거야라는 걸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다만 왜 저는 커브가 앞으로는 이제 풀릴 거고 그게 핵심이고 그 풀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나 한국의 부동산이 위험할 거라고 보냐면 앞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아무리 연준이 긴축적으로 더 블러핑을 해봤자 그래봤자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막 5배, 4배 이렇게 못할 거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5배가 되려면 기준금리의 25%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의 연준의 부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나 뭐 여러 가지로 이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러시아 스타일로 러시아가 인플레이션 이번에 왔을 때 그렇게 한 번에 20%까지 올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장기채 금리는 0%까지 내려가도 그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부채가 그렇게 많더라도 내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고 부채는 어떻게든 해결할게라는 뭔가 의지를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장기채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5배씩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2배도 예를 들면 10%까지 올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기껏하면 이제는 25bp 할 거냐 50bp 할 거냐 뭐 물론 또 더 뭐 해서 뭐 100bp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5%에서 0%에서 5%가 돼서 5배가 늘어나는 것과 5%에서 6%가 돼서 뭐 그쵸 폭이 그 퍼센티지가 뭐 끼케야 5%에서 6%면 20%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전에는 500%였는데 이제는 20% 올라.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과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주가는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 거냐 라고 시장이 무지하고 굉장히 안이했던 글로벌 채권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의 턴 프리미엄 원래 장기 국채는 더 이자를 오래 빌리니까 더 이자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프리미엄을 더 이제 챙겨주는 과정 이해했습니다. 표준 매니저가 이해가 되겠으나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 안 되시면 꼭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당연히 오래 빌려줬으면 올해 기간 프리미엄, 턴 프리미엄이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깨닫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죠. 그게 제가 프루팅에서 되게 누누이 강조했고 그게 발현이 될 거고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서도 제가 몇 달 전에도 계속 어쨌든 그런 측면을 꼭 인지를 하시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시그널이 나왔다. 완전히 크게 시그널이 나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주식, 유혹, 채권 사 이렇게 해서 뭐 안전 포트폴리오 이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결코 이 6대4의 관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이게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물가 CPI보다는 뭐 지금으로 치면 근원 CPI보다는 높은 근원 CPI가 한 5.4 정도 나오고 있죠.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장기채가 주고 있을 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절대 6대4는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거니까 안전자산인 장기국채를 사세요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분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매크로상에서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진짜 이거 진짜 제 성격대로 많이 얘기하면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과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장기금리는 낮아져서 시장은 자산 가격이 멀티플이 고평가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단기채는 다른 얘기인데, 주식 6, 지금 상황에서 주식 6 채권 4 포트폴리오를 하고 싶다면 워렌 버핏처럼 주식 6 채권 4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 6 채권 4를 하는지 뭐 몇 대 몇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버핏처럼 순전히 단기채로만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단기금리가 도대체 뭐 어디까지 내가 봤을 때는 단기금리는 또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을 만큼 듀레이션이 짧게 막 3개월, 6개월 이런 것들. 그래서 진짜 장기금리가 크게 치솟아서 자산 가격 빠지면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살 수 있게. 근데 장기금리는 3%에 들어가는 분들 지금 저희 얘기를 듣고 만약에 안 사셨으면 모르겠으나, 저희 얘기 그거를 보시고도 에이씨 웃기고 있네 뭐 아니면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사셨으면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현금화를 못하죠. 왜냐면 자본 손실을 이미 3%에서 4%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미 채권 장기채에서는 엄청 큰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5%까지 6%까지 갈 수, 만약 5% 저는 이번 일단 단기적으로도 4%는 무조건 넘고 정고점을 앞으로 좀 넘을 거다. 4.4% 5%까지는 저는 깰 것 같아요. 뭐 단기라는 게 당장 내일 뭐 이게 아니라 그쵸. 향후 올해 말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금화를 할 거예요? 장기채에 물려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보다도 근원 인플레보다도 한참 낮은 금리를 주고 있는 채권을 사셨잖아요. 그쵸. 그것도 오래 묶여 있는 걸로. 그럼 거기서 자본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데, 금리랑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니 자본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나, 근데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만 그랬으면 저도 좀 그래. 미국에도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정말 너무 저는 강한 시그널을 봐서 앞으로 시장을 보면 더더욱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현상은 지금 뭐 주식이나 이런 자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로 완전 부정적이죠. 근데 작년 10월에 비해서 말했지만 여전히 아직 많이 낮고, 또 하나는 그놈의 AI 역으로 뭔가 성장, 장기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예를 들면 향후 10년 동안 성장이 그 장기금리 오른 것보다 더 크게 오를 거. 장기금리가 뭐 예를 들어 1%에서 4%까지 올랐으면 한 뭐 4배 오른 거잖아요. 3, 4배 올랐잖아요. 그거보다 더 오를 거야. 돈의 값이 오랫동안 돈을 빌리는 그 조달금리가 그렇게 높아졌어도 돈의 값이 그렇게 비싸졌어도 더 오를 거야. 성장이 엄청 AI가 막 엄청난 혁신을 바로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뭐 이런다라면 정당화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고, 다만 그 판단은 지금 그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AI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걸 어떻게 밸류해줘? 뭐 누구도 정확히 그거는 말 그대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은 그냥 스페큘레이션이지, 저는 그게 가치 투자라고 보지는 AI에 지금 하는 건 절대 가치 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초기에 막 버블이, 이게 장기적으로 AI가 장기적으로는 좋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한번 항상 보면 늘 무너지고 정말 좋은 가격이 그걸 주고 그러고 가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고물가가 이제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건 결국에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을 턴 프리미엄을 장기채에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많이 유의하시고, 어제 너무 당분간 아무튼 몇 달 내에 크게 뭐 나스닥이나 뭐 그런 미국 주식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으니, 장기금리도 추가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실 제가 직접 촬영은 안 했었지만 뭐 저도 예전에 장기금리는 몇 달 전에는 촬영 많이 하고 했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뭐 그런 거를 뭐 박준우 매니저가 알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런 게 다 제가 뭐 그 영상 촬영이나 그 자료 그것까지는 관여를 1도 안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 이유가 있다. 저희 하우스 뷰가 그런 이유가.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라. 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럼 지금 뭐 미국 장이나 뭐 한국장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10년물 장기 금리를 보면서 좀 팔로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그렇죠. 당연히 10년물만 보면 돼요. 저희가 봤을 때는 10년물 금리가 위로 가느냐 첫째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커브가 스팁. 그러니까 지금은 역대급으로 역전이 되는데 이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냐 아니면 더 역전이 되냐. 더 역전이 되게 만드는 건 연준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비해 아무튼 덜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했지만 지금까지처럼 뭐 5배 이상 오르게 못해야. 그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올려봤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승 퍼센티지는 6%, 7%까지 올린다 그래도 예를 들면 그죠? 그렇죠.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린다 그래도 그게 배수로 그 퍼센티지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과거에 그 효과를 못 줄 것이다. 그리고 원자재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아무튼 수익을 늘 내는 거에 집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데 정말 심각한 거 지금 시장이 정말 강가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정말 원자재.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원자재 강세는 약간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럴 조짐이 많다. 정말 보인다. 네, 많다. 저도 그냥 뭐 필터 없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조짐이 많으니까.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생각을 잘 주의를 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표님이 해주신 말을 정리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굉장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하고 싶은 감정이 느껴질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오르는 거에 일조한 아주 딱 몇 개. 그쵸. 요즘 몇 소수 종목들, AI 테크주. 네, 그런 거에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실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으로 치면 에코프로 뭐. 그죠, 에코프로.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10년물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역전의 일드 커브가 정상화되는 그 시그널이 눈에 보여질 때는 그런 주식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가장 위험하죠.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미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그널이 어저께 10년물 국제 금리가 지금이 1982년인가 1년 이후로 4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볼커 당시 이후로 제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제일 벌어져 있어요. 근데 그 파월은 볼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 가장 일드 커브 역전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장기물이 오르면서 정상화될 때 요즘 가장 핫한 주식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계속 설명을 유튜브 통해서도 설명을 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어저께 그 시그널 나왔다는 거잖아요. 시그널이 너무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말을 정리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지금 아무튼 4% 가까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어쨌든 전고점은 분명히 깰 것 같다. 장기금리. 그러니까 장기금리 전고점이 4.4 뭐 이랬기 때문에 한 4.8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충분히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정말 모르죠. 근데 만약에 4%만 넘어가도 일단 지금 주가 나스닥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4%만 넘어가도 굉장히 좀 위태롭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지금 현재 모든 매크로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좌우하는 모든 본질,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막 자꾸 너무 다른 그러니까 정말 본질만 저희는 짚기 때문에 저희 내내 맨날 이 얘기만 프루팅해서 계속 해왔고 다른 걸 얘기할 게 있으면 전 다른 걸 얘기를 당연히 하죠. 근데 침체가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라?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만 그게 물가가 정말 과거처럼 10년 전 뭐 이런 진짜 유동성이 없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겪는 위기인데 지금 유동성이 없어서 뭐 원자재 가격이 뭐 과거 10년 아직도 유가 보면은 그런
글로벌 시장에 착각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아주 곧 장기 금리의 상승과 함께 예, 그런 게 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시그널이 강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